네, 여러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럼 교재로 한번 가볼까요? 우선 이제 189쪽에 이제 그 에로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꼭 다 읽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가 또 그렇게 읽지 않을 거고요. 필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라톤의 이 심포지온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냥 잘못 얘기하면 줄거리 요약에 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고요. 시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연설자들을 뽑아서 오히려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은 이 에로스, 거기에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 거기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있잖아요. 여기 우주 생성론인데 이 얘기를 제가 이따가 파이드로스의 연설에서 좀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기원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대는 에로스를 보통 해석할 때 영어로 그냥 러브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마땅치 않지만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에로스 그러면은 에로티시즘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떤 섹스하고 이 성애하고 굉장히 연결을 지어요. 성적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로스는요 더 넓어요, 개념이.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에로스가 성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적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정치적인 또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에로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성적 환원주의로서의 에로스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 오로지 그냥 에로스 그러면은 러브는 섹스 이렇게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측면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일단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그냥 그것만 한번 알아두시고, 그리고 넘어가면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이 나오죠, 여러분. 행복. 여러분한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좀 자그마한 선물이죠. 여러분 요거 제가 했습니다. 행복의 기원. 여러분이 요게 이제 과제이기도 한데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책을 읽어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하고 타인의 행복론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한 요긴한 삶의 무기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차피 이 책에서 같이 보시게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행복의 밑으로 두 번째 줄에 보면 인간 번영 그랬는데, 사실 이거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걸 번성이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flourishing. 이거 보통 like a flower 같은 거죠. 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flourishing 하셨으면 좋겠어요. 꽃처럼 막 피어나고. 우리 이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여러분한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191쪽에 뭐 욕망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얘기를 또 드릴 거고, 그리고 193쪽에 이제 작품 읽기에 보면은 행복이란 무엇일까? 요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행복의 기원 보시면 됩니다. 그거 한번 해서 좀 읽어보시고 제가 다른 얘기는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95쪽에 거기에 차례가 나와요. 내용 구분이라고 있죠. 거기 뭐 아폴로도로스의 도입 뭐 이랬는데 요것이 일종의 이 심포지온의 목차예요. 여러분들이 요것을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이 아폴로도로스의 이 도입,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숙제도 내드렸는데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하는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이 과제와 따로 투 트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아폴로도로스의 이 서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어떤 서사 구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야기의 연쇄 구조가 있는데 뭐 누가 누구한테 말하고 뭐하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이게 그 정리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그 포기하지 말고 좀 이런 식으로 해보시라고 그래서 힌트를 드릴 텐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그냥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서사 구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지, 이건 이제 리차드 헌터의 이 책이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예,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막 가지치기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그 이야기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아마 해결하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서양 고전학 연구 이게 학술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지금 서울대 교수시죠. 강상진 선생님의 플라톤 향연의 틀 이야기, 독특한 거리두기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에 4절이죠, 4절. 이 논문의 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아마 저기 해결하시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고 해결해 보시라고 그냥 그 자료 소개는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스러우시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 아폴로도로스의 이 서막에 보면 막 이야기가 뭐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구한테 얘기하고 또 그게 굉장히 부정확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또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고 확인도 해보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폴로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심포지온의 첫 줄에 보면 자기가 지금 자네들한테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게 뭐 준비가 안 된 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뭐 우크 아멜레테토스라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아니다. 나 준비됐다. 이래. 이 사람이 지금 준비가 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왜 준비됐다고 얘기하시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아폴로도로스의 이 친구들이 사실은 우린 거예요. 예. 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막 누구한테 막 전달되고 해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지금 청자예요. 지금 이 아폴로도로스의 이 화자인 아폴로도로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요거 우리 뭐라 그러냐면 액자 구조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요 아폴로도로스의 서막이 이 도입 부분이 틀 이야기고요. 틀. 그리고 그 안에 본 이야기가 있죠. 우리 여러분 액자에 보면 뭐 딱 그 중심에 뭐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정말 그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로 소크라테스 디오티마의 연설이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디오티마의 아주 그 사랑의 사다리라고 있는데 아주 신비하죠. 여기에서 사실은 어떤 신비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여기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서양의 신비 사상 그러면은 이 디오티마의 그 사랑의 사다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여튼 뭐 아리스토파네스는 또 누굴까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에릭 시마코스가 이제 에로스 찬미 연설 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파이드로스의 연설 나오고, 오늘 우리가 파이드로스의 연설만 살펴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사니아스가 나오고, 그리고 아리스토파네스가 여기서 또 딸꾹질을 합니다. 엄청난 극적 장치예요. 이 딸꾹질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요. 이 에릭 시마코스하고 연설 순서가 바뀌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리스토파네스가 그 다음에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리스토파네스하고 이 소크라테스하고는요, 굉장히 관계가 좀 맞듣자는 관계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사실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사실상 소크라테스에 대한 최초의 고발자거든요. 예, 구름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좀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 근데 플라톤의 한 25편, 뭐 6편 정도 되는 이러한 대화편들 중에서 아리스토파네스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대화편이 심포지온이에요. 딱 여기서만 나와요. 둘의 관계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리고 이제 아가톤이 연설하죠. 아가톤은 뭐 그 416년 레나이에제에서 최초로 비극 작품으로 이제 처음 우승을 했다 그랬잖아요. 처음 우승을 한 사람이고, 예, 연설하고, 그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디오티마에서 한때 배웠다, 들었다 3번이나 얘기합니다. 겸손한 거죠, 사실상. 예. 여성 철학자의 존재죠. 예, 디오티마. 예, 여사제거든요. 예. 자, 근데 왜 철학과에는 그 여자 교수님들이 이렇게 드물까요? 뭐 여성들은 철학을 안 해서 올까요? 예, 유리천장? 예. 자, 그 다음에 알키비아데스가 나오는데, 이 알키비아데스 연설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아리스토파네스 연설하고 알키비아데스 연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뭐 그렇게 순서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등장인물을 볼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제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여러분 소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에라스테스하고 에로메누스, 예, 이게 이제 소년 애인하고 그 다음에 성인 남자라고 그랬죠. 이런 관계, 이런 소년의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여기 파이드로스 있죠. 저 내려가 보시면 여기 보면은 뭐 에릭 시마코스와 친구 사이다? 아닙니다. 이거 연인이에요. 연인. 예. 예. 뭐 여러분이 좀 불편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동성애적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에릭 시마코스가 파이드로스의 그 성인 남자로서의 이 사람이 에라스테스고, 파이드로스는 미소년 에로메노스인 거예요. 이게 둘이 연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에릭 시마코스가 술 취하고 그러는 거 몸에 해롭다. 이 사람 아버지도 의사거든요. 이 사람도 의사고 아주 의사 선생님 다우신 말씀을 하시죠. 술은 해로우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예. 그건 뭐 정말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만, 파이드로스가 딱 껴들면서 그러죠. 거기서 맞장구를 칩니다. 나는 뭐 항상 이 에릭 시마코스의 말을 듣는다. 특히 의술과 관련돼 있어서는.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긴밀한 사이고, 심지어는 이제 이 종교적 추문에도 연루가 돼서 둘 다 추방이 됩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키비아데스도 보는데 같이 추방되거든요. 거기에 추문에 연루됐던 사람들이에요. 파이드로스하고 에릭 시마코스가. 그 다음에 여기 파우사니아스하고 아가톤 있죠. 여기 나오죠. 파우사니아스를 보면은 아가톤과 연인 관계였다. 이 죽일 놈의 사랑입니다. 왜 그런가? 아가톤은 보통 이 미소년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세에서 18세. 턱수염 나면 끝나는데, 아가톤은요, 복장 도착증자예요. 옷도 여성스럽게 입고, 뭐 향수 뿌리고, 뭐 털 다 질레트로 밀고, 그때 질레트가 어디 있었겠습니까만은 밀고, 아주 이 두 사람은 나이 제한이 있는데도 그거 넘어서서, 예, 사랑에 무슨 나이가 중요해? 딱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계속 사랑해요, 둘이.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408년, 예, 뭐 407년, 6년 이런 식으로도 봅니다. 마케도니아로 가요. 예, 여기에 이제 그 예술가를 후원하는 아르케실라우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그 대예술가 그 후원자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갔는데 파우사니아스가 따라갑니다. 야, 이게 뭐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해도 필요 없다. 우리 사랑 이대로, 이거죠. 진짜 멋집니다. 아주. 아리스토파네스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지금도 게이 라이트라고 그러죠. 예. 미국 법정에서, 예, 진짜 아리스토파네스 이 연설이, 예, 쓰일 정도입니다. 예, 게이의 권리. 그렇죠. 예, 왜 그런지, 예,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소크라테스하고 알키비아데스는 이제 뭐 알키비아데스가 그냥 소크라테스하고 어떤 식으로든 연인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좀 실패했지만, 그 유혹은 실패로 돌아갔고, 뭐 그런 얘기가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겁니다만,
하여튼 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등장인물들이 소년애적 관계에 있거나 소년애적 관계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상당히 이렇게 뭐 반감을 갖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파이드로스의 연설로 가볼 텐데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읽기 자료를 나눠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거기 다 제가 타이핑을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죠. 파이드로스의 연설을 보면은 맨 먼저 내가 말한 대로 파이드로스가 대강 이런 취지의 말로 이야기를 시작됐다고 그는 말했네. 여기 이제 그가 이제 아폴로도로스입니다. 이 사람이 아리스토데무스한테 들은 얘기 시작했다고 그는 말했네 그랬으니까 이게 아리스토데무스죠. 아리스토데무스한테 아폴로도로스가 들은 거거든요. 뭐 몇 달이 건너온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이제 위대한 신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가장 오래된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헤시오도스 얘기 나오죠. 거기에 맨 처음에 카오스, 그 다음에 가이아, 땅이죠. 가이아 이론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로스가 이제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오래된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오래된 신들 중에 하나고 가장 오래된 신은 사실상 카오스죠. 카오스는 중성적인 신이고요. 가이아 땅은 여성적인 신이에요. 남성적인 신이 없어요. 그러면 에로스는 여기서 어떻게 등장한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에로스가 최초의 원시적인 에로스고 이 에로스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서 무슨 어떤 성적 결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거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성적인 거하고도 상관이 없는 그런 에로스가 최초의 원시적인 에로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예요. 그 이후에 에로스가 또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냐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라노스를 크로노스가 거세하잖아요. 난근이 이제 떠다니다가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거품이 나오고 그러면서 아프로디테가 거기에서 탄생을 하죠. 그 아프로디테의 아들, 그 수행원이 바로 에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에로스하고 지금 여기 최초의 원시적인 에로스, 보다 젊은 에로스, 나이 어린 에로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나눠 놓으실 필요가 있고 이 최초의 에로스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그러면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 있었던 즉 성적 관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차원의 정치적인 에로스를 우리가 여기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상관이 없고 성적인 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애국심? 내지는 인류애. 꼭 인류애라고 해서 어떤 인류와 반드시 육체적인, 성적인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하나의 이념이고 가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마스크 안 쓰는 게 애국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가장 오래된 에로스고요. 그리고 이 좋은 것들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소년 애인 얘기가 나오죠. 에라스테스하고 에로메누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번으로 가보면, 결국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추한 일을 하다가 또는 추한 꼴을 당하다가 그것이 이제 아버지나 동료나 다른 어느 누구에게 들키는 것보다 소년 애인에게 들키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에티켓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가령 어떤 상대방이 연인끼리 있다던가 아니면 부부끼리 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 앞에서는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린다든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런 일이 있다면 좀 따로 있을 때 그때 가서 할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신의 남자친구든 여자친구 있는 데서
한쪽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 얘기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그 밑에서 한 대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국가나 군대가 사랑하는 자들과 소년 애인들로 이루어지게 할 어떤 방도가 생기게 된다면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군대가 사랑하는 자들과 소년 애인으로, 즉 연인 군대죠. 이런 방도가 생기면 정말 어떻겠습니까?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무적이다. 아이고, 이건 뭐 창피해서 무기 버리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공격 앞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히에로코스 로코스라고 하는데 신성부대. 예. 기원전 379년에서 338년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부대가 결국 이 전투에서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결국 패배를 하게 되고 없어지는데 한 40년 가까이 아주 무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뭐냐 남성 커플, 남남 커플이죠. 150상, 300, 300입니다. 아주 정예 부대였는데 이 신성 부대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파멸이 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필리포스 2세 있죠. 즉 알렉산드로스 왕의 아버지죠. 이 알렉산드로스가 그때 18살이었는데 이 플루타르코스의 비교 열전에 알렉산드로스 부분을 보면은 나오는데 18세에 이 신성 부대에 제일 먼저 접근해가지고 그 부대를 갖다가 뚫고 들어간 그러한 인물이 헤라클레스와 아킬레우스의 후손인 바로 알렉산드로스였죠.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필리포스 2세에게 결국은 이제 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신성 부대가 진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연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대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어떤 자기 위치를 떠나거나 무기를 내던져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소년 애인에게 들키는 거를 제일 꺼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여러 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그런 용기를 주는 거, 이 용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내드렸지만 아레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 논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거기 나오지만 제가 뭐 그 논문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여러분 그 아레테가 호메로스 시대의 아레테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아레테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플라톤의 여기 심포지온에서 얘기하는 여기 지금 아레테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사주덕 보통 그러잖아요. 뭐 용기라든가 절제라든가 지혜라든가 정의 그러잖아요. 용기입니다. 안드레이아. 이 용기가 어디서 생기냐? 에로스가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막 용기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웃긴 게 뭐냐면 에로스를 그렇게 찬미하려고 연설하는데 이게 본래부터 용맹스러운 사람하고 여기서 그렇죠. 나면서부터 용감한 사람보다는 떨어져요. 그렇죠? 이건 엔테오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러한 에로스 신이 임한 거죠. 그래서 사랑의 눈이 머니까 막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행위를 한다. 에로스가 바로 이러한 덕, 아레테, 안드레이아를 갖다가 지핀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극찬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래부터 나면서부터 용기 있는 사람보다는 떨어지는 찬미연설이 사실 아닌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이 연인 군대가 그러면 이 무적일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 연인 군대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이 크세노폰의 향연을 제가 이제 읽기 자료로 드렸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거기 이제 8.32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그런데도 신 아가톤의 애인 파우사니아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가장 강력한 군대는 사랑받는 소년과 그를 사랑하는 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물론 아가톤의 애인이 파우사니아스인 건 맞아요. 근데 이러한 군대, 이런 그 연인 군대 얘기한 사람이 파우사니아스입니까? 아니죠. 파이드로스죠. 크세노폰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 썼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연인 군대가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당시에 크세노폰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찾아보시고, 제가 여러분 끝으로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최근에 에로스의 종말, 한병철 선생님의 이제 책도 있는데 사랑이 죽었다. 뭔가 새로운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사랑이 죽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사실 이 사람 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실상 저는 이제 그 자아 이론에 있어서 번들 시어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다발 이론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인끼리 이 사랑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친밀감이거든요. 여러분 강렬함과 친밀함의 차이는 아시죠? 우리 보통 사춘기 때 이걸 배워요. 제 딸이 사춘기 시절에 여러분 말만 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남준 씨와 엄청난 그 사랑에 혼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남준아 뭐 결혼하자 뭐 이래서 뭐 온 벽에 다 붙이고 열심히 이제 아미로서 아주 적극적인 활동도 하고, 사춘기 때죠. 사춘기 때는 친밀함과 강렬함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거. 그냥 사랑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상호적인 친밀감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이 신자유주의 치하에서의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시죠. 굉장히 일시적이고 잠정적이에요. 노동의 유연화? 사실 실업의 유연하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확실성이죠. 제일 두려운 게 사실은 불확실함일 거예요. 불평등보다도 불확실성이 청년들을 더 멍들게 하는 거거든요. 뭐 하나 우리가 보장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랑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힘도 없어요. 그럴 시간도 주어지지가 않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도 피폐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랑이 잘 되겠느냐. 더더군다나 우리 에바 일루즈가 그 사랑의 어떤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 여성 사회학자인데, 사랑은 왜 아픈가라는 책에 보면은 사회학자로서 참 구체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혼 시장이 있잖아요. 성적 매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뭐 사회적 자본인 거예요. 성형 중독, 스펙 쌓기, 이런 속에서 이게 이제는 그 뿅 가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렵죠?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사랑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사랑을 다시 심폐소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실상 그 사랑 감정을 중시하는 그러한 새로운 모델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야 됩니다. 섹스가 아닌 사랑이죠. 그 사랑 감정. 여러분, 사랑의 심폐소생술에 여러분도 한번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